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한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랍니다. 자,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 차별, 불평등, 불균형을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의 구조나 문화 속에 어떤 불평등한 요소가 숨어 있는지 예민하게 살피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자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을 넘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이나 기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까지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평등을 향한 의지와 실천, 그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성인지적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요한 용어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답니다.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가 바로 법원에서의 성범죄 재판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인 어떤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피해자답지 않다거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했다거나 성폭력 직후 곧바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판단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극심한 충격과 혼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가해자와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8년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요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성차별적인 사회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사건 발생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법부가 인지하고 이를 재판 과정에 반영하려는 진일보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모든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그 진술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정황 증거, 의료 기록,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되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적용 방식 때문에 일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재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나 자칫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목소리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자 중심의 재판 문화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피해자의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꼭 법적인 문제에만 해당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일상생활과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히 성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공공장소 등 사회 곳곳에서 특정 성별에게만 특정 역할이나 책임을 당연하게 강요하거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표현이 특정 성별에게는 큰 상처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이야. 이런 편견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섬세한 인식과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문화, 심지어 무의식적인 편견까지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의뢰 커피를 타오라고 한다든지 특정 성별에게만 특정 업무를 당연하게 맡기는 성차별적인 관행 혹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인지 능력이 향상되면 이는 곧 조직 내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식 변화를 넘어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보면 2024년 1월 4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중요한 판결 2023도 1만 3081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피해자답지 않으니.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라는 식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대신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처했던 맥락,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이나 두려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되 동시에 더욱 촘촘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면서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하나의 이념이나 추상적인 원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집행 과정과 수사 절차에서도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히 성차별을 하지 말자 라는 피상적인 슬로건을 외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불평등의 씨앗들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섬세하고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별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차이가 결코 부당한 차별이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실천할수록 우리 주변의 친구, 동료, 가족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별을 이유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더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세상이 점차 만들어지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개념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주변에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함께 동참해 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